좀 쉬었다 듣나요? 이제 우리나라의 보호관찰의 역사, 보호관찰이 어떻게 태동하고 도입되고, 어, 그게 어떻게 현재 이렇게 발전되어 왔을까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이 그 보호관찰 중간고사 문제를 봤었는데, 필수 문제 조두순의 고위험성 범죄 출소 후의 보호관찰에 관해서 논해라 그랬죠. 사실 뭘 이야기하든 보호관찰이 무엇인지, 보호관찰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근데 최근에 보호관찰이 출소 후에까지도 사회 안전을 위해서 개인 보호보다는 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그런 내용들에 관한 이야기를 조두순의 보호관찰을 통해서 설명해내는 힘을 보려고 그랬어요. 그건 이해할 수 있죠? 정리하는 데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프로베이션과 패롤은 초창기 이제 보호관찰에 태동하면서 우리가 둘을 합친 걸 보호관찰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가 같은 성격을 사인의 처우로 있어도 같지만은 시작과 앞문 정책과 뒷문 정책이라는 것. 하나는 영미와 하나는 유럽에서의 것들. 최근에는 앞문 정책만이 아니라 뒷문 정책까지도 강조되는 이런 부분의 이야기였었고요. 보호관찰 위기라고 하는 건 지금 했던 이야기의 연장선상일 수 있겠죠. 보호관찰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지지나 원조, 보호, 원호, 뭐 프렌들리한 것에서 이제는 사회의 안전 쪽으로의 더 관심을 가져주는 문제는 보호관찰 본래 가지고 있는 의미가 만약에 퇴색한다면은 그건 어떤 면에서는 또 하나의 이기지 않을까. 그 내용 설명 중에 또 마찬가지예요. 보호 처분과 보안 처분. 어떤 성격을 가질까? 보호의 부분이 있을까? 안전을 위해서 뭔가 관찰의 부분이 더 강조되어 있을까? 뭔가 더 보호 관찰이 모든 형사 정책의 기조가 중형주의, 뭔가 더 강제되는 것, 개인의 어떤 재활보다는 사회의 안전에 더 중점을 두는 것,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걸 어떻게 정리해낼 수 있을까, 이런 걸 중간고사에서 살펴본 겁니다. 그래요. 보호관찰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이야기를 하기 전에 현재 그럼 어떻게 되어 있을까? 보호관찰은 어느 파트에서 다루고 있죠? 큰 틀에서는 교정이죠. 어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형사정책적으로 범죄 예방과 어떤 그런 재범에 대한 방지를 위한 것들. 한 모든 것이 이렇게 넓은 의미의 교정인데, 그런데 어떻게 나눠지나요? 시설 내 처우, 이제 사회 내 처우 이제 부분이죠. 보호관찰은 교정에서도 사회 내 처우에 속하고, 또 소년에 대해서 특별하게 더 보호하는 조치를 하기 때문에 성인과 소년이라고 하는 부분을 나뉘어진 거. 그래서 우리나라는 범죄 예방 정책국에서 보호관찰 조직을 총괄하고 있죠. 관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호관찰 조직은 중앙에 범죄 예방 정책국을 두고 보호관찰 심의와 보호관찰소, 소년원, 소년 분류심사원 이렇게 구분해서 운영하죠. 물론 이제 거기에 운영하는 어떤 위원회들, 보호관찰 심사하는 위원회, 치료감호, 심의위원회, 치료감호란 게 그렇죠. 보호처분으로서 시설 내 징역형으로서 시설 내에서보다는 이 사람의 치료가 우선일 때, 그다음에 보안관찰처분 심의위원회는 보다도 사회 보호를 위해서 출소 후에도 전자발찌를 채운다랄지, 가택 감시가 가능하게 하도록 한다랄지, 소위 어떤 유흥업소 출입을 자제하도록 한다랄지, 제한한다랄지,
술에 대한 문제들, 알코올로 인한 문제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재를 가한다랄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보안 처분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관련 지어서라서 보호관찰 속에 또 다른 조직으로 쓰이는 거죠. 갱생보호라. 갱생보호와 보호관찰은 같은 성격으로 가져요. 사인에 채우고 같은 성격을 갖는데 어떤 것이 근본적으로 좀 다를까요? 갱생보호가 제재보다는 보호 쪽에 강하겠죠. 어떤 강제적인 또는 제재적인 관찰보다는 지원의 성격이 강하고 보호관찰은 형사 정책에 있어서 보다 더 좀 형벌적인 게 강하죠. 개인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갱생보호는 주로 출소 후에를 대상자로 해요. 수용자가 출소해서 갈 곳이 마땅치 않다. 그랬을 때 우리 그 사람도 보호해야 되지만 사회도 안전해야 되잖아요. 또 이 사람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도와줘야 혹시 이 사람이 해야 될 재범을 막을 수 있는 거. 그래서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주거의 공간과 또는 취업을 도와준다랄지 이런 부분이 이제 갱생보호 파트인데 여기는 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관장을 한다. 이런 차이가 있죠. 이렇게 대한민국은 보호관찰은 그렇게 이제 조직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잠깐 더 살펴보면은 방금 이야기했듯이 범죄 예방 정책 국은 법무부 장관 산하에 있는 총괄 기구예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차관 아래 차관 아래 이제 범죄 예방 정책국장을 두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호관찰 심사위원회는 보호관찰에 관한 사항을 심사 결정하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 소속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총 5곳에 위원회를 두고 있고요. 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갱생보호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 소속화에 있는 곳으로 전국에 여기도 약 56개 시설이 있어요. 교도소 시설과 숫자가 비슷하죠. 소년원은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로부터 송치된 보호소년을 수용해서 교정 교육을 하는 곳으로 전국에 10개 시설이 있어요. 소년원의 특징은 뭔가요? 방금 이야기했듯이 교정 교육인데 주로 교과 위주의 교육들을 많이 해요. 어린 소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의 이름을 가져요. 무슨 중학교 뭐 이렇게 하고 한쪽은 또 이제 소년원. 공식적으로의 명칭들은 소년원이 있지만은 밖에 표방하는 내용으로서는 또 교육기관으로서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소년 분류 심사원이라는 것은 법원 소년부로부터 위탁된 소년의 수용을 하고 그 사람들을 분류 심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 소년부가 상담 조사를 의뢰한 소년의 상담과 조사를 하고 소년 피해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조사를 의뢰한 소년의 품행 및 환경 등의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년원장이나 보호관찰소장이 의뢰한 소년의 분류심사를 하는 이걸 통해서 이제 또 분류를 하는 거죠. 1호 초분부터 보호 처분은 1호 초분부터 10호 초분 같은 환경 등을 조사해서 청소년 비행 예방센터라는 게 있어요. 이건 지역사회 청소년의 비행을 예방하고 이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전인 교육기관인데 법원 소년부 또는 검찰청에서 의뢰한 비행 소년의 비행 원인을 진단하고 비행 초기 단계에 있는 청소년에 대한 비행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그래서 이제 대양 교육, 보호자 교육, 상담 조사, 결정전 조사 등을 통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재비행을 방지하기 위한 이러한 청소년 비행 예방센터가 있고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치료감호소를 또 운영하죠. 심신장애 상태, 약물 중독 상태, 정신성적 장애 상태에서 범죄 행위를 한 자들의 치료와 개선을 통해서 재범 방지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는 이거 공주 치료 감호소 하나를 두고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보호관찰에 관한 조직이죠. 우리나라의 보호관찰은 어떻게 태동되었을까요? 사실 일제강점기에도 약간의 그 갱생 보호 활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굳이 기원을 찾자면은 일제강점기의 유사보호관찰 제도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1911년 서울의 재단법인 사법보호회가 설립되면서 갱생 보호 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비롯된다고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1943년 해방 직전이죠. 조선 사법보호사업령, 사업보호위원회령, 사회보호관찰 규제 등이 제정돼서 본래적 의미의 보호관찰 제도에 좀 근접한 갱생보호 활동이 전개되었는데 올 기원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소년법에 또 이제 제정과 개정 관련한 그 근거 규정, 보호관찰 규정은 우리나라에서는 1942년에 당시 이제 일제강점기 때죠. 조선소년령과 조선교정원령의 시행으로 조금 더 이제 체계적이고 근대적인 의미의 소년 보호제도가 실시되었다. 이렇게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용어가 처음 사용된 것이 이때예요. 소년 범죄자에 대한 보호 처분이 하나로 보호관찰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서 처음으로 보호관찰이라는 용어가 법문화되었다. 법문화된 것이 그때다.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이것에 대한 절차 및 내용 등을 규제하는 보호관찰법이 제정된 건 아니었어요. 그냥 보호관찰하는 명칭으로 용어로서 사용된 거죠. 그래서 이때는 보호관찰에 처하는 처분은 진정한 의미의 보호관찰 제도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것은 당시 소년법상 채택된 보호관찰 제도는 지도 감독 및 원호 등 보호관찰 실시 방법과 세부적 시행 규정이 마련하지 못한 채 사실상 어떤 부분이 이렇게 잘 시행되었던 건 아니었다. 단지 그 용어가 사용되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사한 보호관찰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은 1975년에 이제 사회안전법을 제정하고, 이제 이게 1989년, 8년에 이 법을 이제 보호관찰법에 개칭을 하였잖아요. 근데 이때 이제 현재 보호관찰 제도와 유사한 보안관찰을 규정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은 명칭만 유사하지 벌써 어떤 느낌인가요? 보호관찰, 보안관찰. 이때는 사회 안전만을 위하는 어떤 처분, 여러분 시험 공부했었죠? 보안 처분의 형태였다. 그래서 그러는데 이제 우리나라 또 이제 1980년에는 어느 시대라고 여러분들 관련해서 생각하면 쉽겠죠? 505하고 시작될 때죠. 1980년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떤 역사적 사건이 있었죠. 당시에는 사태라고 했는데 지금은 민주화 운동회라고 하는 광주의 5월 민주화가 있던 시절이죠. 이때에는 사회보호법이 제정되었는데 이것도 보안처분의 일종이죠. 사회보호법 하에서 보호감호소를 만들었는데 이건 말 그대로 왜 폐지가 됐을까? 2005년에 죄가 있어야 벌을 받는데 그냥 위험성만 가지고 사람을 가두어둔, 그래서 이제 유언 결정을 받고 폐지되었죠. 이 사회보호법이란 것도 말만 보호란 말에
다 들어갔지 전부 보안처분적 성격이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정말 우리나라에 이제 보호관찰이 제대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기억하나요?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이 교재의 머릿말에 있을 때처럼 거기에 대한 관심들, 그게 이제 1982년부터 그래서 87년까지 굉장한 준비를 하고 출범 준비를 해요. 그래서 1981년에 법무부에 당시는 증권범죄예방정책국이 보호국이었어요. 그게 신설되고 다음 해에 법무부 주요 업무 계획으로 보호관찰 제도의 전면 도입 연구가 채택돼요. 이때부터 많은 준비를 하죠. 그래서 상당히 우리나라의 보호관찰에 대해서는 이거 자료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1981년에 이제 법무부의 보호국을 만들면서 본격적으로 다음에는 법무부에서 전면 도입을 위한 연구가 채택돼요. 그리고 그때부터 연구를 시작해서 1988년에는 굉장히 의미 있는 해예요. 보호관찰법이 제정이 돼요. 그러고 나서 보호관찰법이 제정되었지만 소년부터 시작을 하고 최초로 보호관찰이 실시된 건 소년들에게 먼저 시행됐죠. 그들에게 그게 시행된 게 이제 출발한 걸 때는 소년수에게만 1989년. 그리고 그러한 시험 기간이랄까요? 그런 제도가 운영되면서 이제 성인에까지 확대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보호관찰은 또 어떤 성격을 가졌나요? 처음에는 보호관찰 이 부분이 소년들을 보호하고 뭔가 사연의 처우의 어떤 필요성 이런 것들이 강조되다가 오늘날 나와서는 전 세계와 마찬가지로 두 가지 의미죠. 하나는 그 예언이 훨씬 넓어졌다. 형사 정책 시스템에, 형사 사법 시스템에 전반에 관여한다. 범죄를 범행을 할 때부터 경찰, 검찰, 법원, 교정, 출소 후까지 전 과정에 걸쳐서 보호관찰이 개입되고 영역이 확대되고 또 많은 다양한 다이버전을 통한 다이버전은 뭡니까? 형을 바꾼다. 시설 내 구금하지 않고 사회에 내두면서 통제하도록 하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또는 뭐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치료조건부, 집행유예 이런 부분들, 치료조건부, 선도유예 이제는 교정시설 내에서도 마약사범에 대해서 치료조건부, 가석방 그래서 어떤 보호관찰이 그렇게 폭이 넓어졌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전 과정에 개입하고 훨씬 많은 내연이 넓어졌다. 그리고 다양한 보호관찰들, 특히 전자장치에 대한로 인한 사람의 감독 관리가 가능해졌죠. 그래서 이제 전자발찌 등을 착용해서 감독하고 이런 식으로 쭉 예언이 넓어지고 다양한 보호관찰의 종류들이 시행되고 그런데 더 특징이 또 뭐죠? 보안처분적 성격도 강해졌다. 형사정책이 중형화, 강경화되면서 그 영향을 보호관찰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중심에는 국민들의 어쩌면 법감정이랄지 세계적인 형사정책의 추세랄지 사회 안전이 보다도 공정한 거다. 개인의 보호보다는 라고 하는 것들의 흐름들이죠.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가장 우리나라 보호관찰을 해서
기억해야 한다는 시가 있다면 역시 저는 1988년에 보호관찰이 법제화되었다. 보호관찰이 그 법이 이제 완성되었다. 그리고 89년 보호관찰이 드디어 시작되었다.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의 이제 보호관찰의 태동이자 시작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처음에 할 때 이야기했듯이 최초의 보호관찰법은 소년범의 하나에만 전면적으로 적용되었고 성인에 대해서는 1989년 3월 25일 이게 예전에 있던 구사회보호법에 의해서 보호감호소 가출소자, 가석방자, 치료 위탁자 등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실시해요. 지금 그 차이를 알겠죠? 소년범에게는 보호관찰이 전면 시작이 되었는데 성인들에게는 이때도 시험적이고 한정적으로, 즉 옛날 사회보호법에 따라서 뭐가 있었다고요? 보호감호소가 있었어요. 여기에서 가출소된 사람들, 어찌 보면은 보호보다는 보안 처분적 처음부터 시작이 끝까지가. 그다음에 가석방자들을 재활을 통해 재활을 해서 사회 적응하기보다는 가석방을 내보냈는데 우리 사회가 위험할 수 있어, 이 범죄자 때문에. 그래서 관리 감독의 측면이 우리는 더 강했던 것 같아요. 성인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치료 위탁자들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보호관찰이 시행되었고, 그렇지만은 1989년 7월 1일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날인 것이 우리나라에서 보호관찰 기관이 공식적으로 업무를 개소했다. 그리고 그때 12개의 보호관찰소와 지소 6개를 통한 합한 총 18개의 보호관찰소가 이제 개청이 되는 시기가 1981년 7월 1일이죠. 그런데 초기 보호관찰의 어떤 특징이라 그러면은 그래도 교육과 상담 중심이었겠죠. 그럴 수밖에요. 그럴 수밖에라도 아무튼 그 보호관찰의 의미에 충실하고자 했고, 또 대상자가 전면적으로 소년범들이었고 성인은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교육과 상담 중심이었죠.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한 교육 활동의 전개, 특히 뭐 이렇게 토요교실의 운영 같은 걸 통해서 그런 선도활동, 교육적 조치,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었다. 다음 주에도 우리나라의 보호관찰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이야기하면서 보호관찰의 성격들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시간 수고했습니다.